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 순서 여기까지 했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하는 날입니다. 음, 행정법의 기초였죠. 지난 시간까지 한 게 행정법의 기초. 요 밑에를 보시면은요, 취소 소송을 이렇게, 소송 절차를 3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는 취소송부터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정소송법을 잠깐 볼게요. 지금 보이시는 것이 이제 행정소송법 조문입니다. 1조부터 46조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3조의 행정소송의 종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4조의 항고소송의 종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행정소송의 종류를 보시면은 3조 1호에서 항고소송, 2호에서 당사자소송, 3호에서 민중소송, 4호에서 기관소송, 이렇게 행정소송은 크게 4개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은 1호하고 2호, 1호 항고소송, 2호 당사자소송 두 개는 국민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구제받기 위해서 제기하는 주관적 소송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밑에 있는 3호 민중소송, 4호 기관소송, 이거는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과 관계없이 오직 위법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서 행정통제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객관적 소송이라고 했었습니다.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 그리고 주관적 소송은 다시 2개로, 객관적 소송은 다시 2개로 이렇게 나눠지고, 총 4개의 소송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항고소송이 제일 중요한 소송이고요. 항고소송은 행정상 법률관계 중에서 권력적 공법관계였었죠. 공법관계는 국가 등이 국민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행위하는 권력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했고요. 그 권력적 공법관계에서의 불복 방법이 바로 항고소송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고소송이 이렇게 다시 3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취소소송하고 무효등 확인 소송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하고 이렇게 3개로 나눠집니다. 지금 행정소송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정소송의 종류를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셨는데요. 네, 요거를 바탕으로 보시면은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바로 취소송이었었고, 그리고 나서 무효등 확인 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취소송 외의 항고소송을 취소송과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면 항고소송까지 공부가 마쳐진 것이고, 그 다음 추가로 당사자 소송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당사자 소송은 항고소송과 비교하면서 공부하게 되고요. 나중에 보시면 당사자 소송은 실질까지도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는 실질적 당사자 소송과 형식만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 나눠질 겁니다. 우리가 보통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위에 있는 실질적 당사자 소송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게 되면 주관적 소송에 대한 학습이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라는 객관적 소송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행정소송에 대한 공부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을 그 행정소송과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면 행정쟁송 제도에 대한 공부가 마쳐지게 되겠죠. 네, 취소송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취소소송을 기준으로 해서 보았을 때 다시 학습의 편의상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로 나누면 제일 먼저는 소송재판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안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송에서 심리라고 하게 되면은 소송심리라고 부르는데, 소송에서 심리라고 하게 되면 요건심리 단계가 있고 본안심리 단계가 있습니다. 소송이라고 해서 우리 헌법 제27조에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소송을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라고 했었고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소송만 받아준다고 했어요. 그 조건, 즉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게 바로 요건심리가 됩니다. 그 요건심리가 이 소송재판 단계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안재판 단계에서는 본안심리를 하게 됩니다. 소송심리는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로 나눠지는데,
요건심리는 소송재판 단계에서, 본안심리는 본안재판 단계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심리가 마쳐지고 나면은 그 다음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게 되겠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법원의 판결 단계가 됩니다. 이 소송재판 단계에서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 소송 요건에 대한 심리예요. 근데 이 요건 심리 단계에서 소송 요건에 대해서만 심리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소송의 한계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판단도 함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송재판 단계에서 하는 일은 두 개. 이 기본적으로는 소송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앞서서 행정소송의 한계에 해당하는가. 항상 한계라는 거는요, 한계는 소극적 요건이라는 뜻이에요. 한계. 소극적 요건.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통치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통치행위.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인 국가 작용으로서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러면 재판이 진행이 되질 못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남북정상회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이 김대중 대통령 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이렇게 있었는데요. 남북정상회담을 한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 남북정상회담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소송을 제기하면 어떡하죠? 네, 이거는 분명히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될 텐데, 실제로 제기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결정을 하니까 말이에요, 신문에 나오니까 남북정상회담 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 주세요 라고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 행정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러한 고도의 정치적인 국가작용에 대해서 법원이 만약에 판단을 내려버리게 된다면 그 사법부는 더 이상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법원이 정치에 휘말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판단들은요, 통치행위 같은 것은 법원이 스스로 자제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남북정상회담 이런 걸 우리가 행정소송의 한계라고 그래요. 그 성격상 원래부터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걸 말합니다. 여기 걸리면 뭐 그냥 바로 끝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이 있다고 했죠. 그 소송 요건들을 갖춰야만 본게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본게임이 바로 본안재판 단계, 이게 바로 본게임이에요. 이 본게임에 가게 되면은 집행정지라거나 소송 참가라거나 위법성 판단 기준시라거나 이런 식의 본안소송 절차에 관해서 또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지 심리 원칙에 관해서 살펴보게 돼요. 마지막 법원의 판결 단계에 가게 되면 우리 행정소송의 판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판결의 종류를 살펴보고,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는 어떤 효력들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학습의 편의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송을 3단계로 나눠 가지고 살펴볼 겁니다. 소송 재판 단계, 본안 재판 단계, 그리고 법원 판결 단계. 요거는 위에 지금 제가 취소 소송 이렇게 제목을 달기는 했지만 취소이 이제 중심이 된다는 얘기고, 취소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에 있는 무효등 확인 소송이나 부작위 위협행위 소송이나 그리고 나머지 이런 소송들도 역시 전부 마찬가지로 3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는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 질문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이 판결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고 나서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질문 받은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질문 받은 것은 지금 이게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질문 방식과 답변 내용. 이거는 행정법 중에서 주관식 행정법, 객관식 행정법 중에서 주관식 행정법 쪽에 특히 의미가 있을 텐데요. 물론 객관식 행정법에서도 그 질문 방식이 중요하긴 합니다. 주관식 행정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나 무엇이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답변을 할 건가, 어떤 내용을 답안에 포함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 질문 방식과 답변 내용,
이 내용을 조금 이따가 몇 번까지 있냐면 20번까지 있네요. 20번까지에 지금까지 지난 70년간 질문된 방식들을 제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네, 이 내용을 좀 이따가 한 40분, 50분 때부터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법원의 판결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필기노트 내용 순서대로 취소 소송의 판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효등 확인 소송의 판결입니다. 세 번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판결입니다. 이게 끝나면 이제 행정법 분쟁의 사유용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취소 소송의 판결. 소를 제기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를 하면 소송을 제기하게 될 텐데, 이렇게 소를 제기하고 나면 1단계에서 그 소송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본다고 했죠. 소송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리를 해요. 그러한 심리를 우리가 요건 심리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만약에 그 재판의 요건을, 소송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은 본 게임으로 넘어가서 이제 본안 재판 단계로 갑니다. 여기 가서는 본안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소송 심리를 우리가 본안 심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건 심리와 본안 심리를 합쳐서 우리가 소송 심리라고 하게 되고, 요건 심리 단계에서는 소송 요건을 갖추었는지, 본안 심리 단계에서는 본안 요건을 갖추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 내리게 돼요. 이 소송 재판 단계, 위에 있는 소송 재판 단계에서는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소송 재판 단계에서 하는 판결이어서 그 이름이 소송 판결이 되고요. 이 소송 판결에는 하나의 종류만 있어요. 각하 판결 하나만 있습니다. 이 각하 판결이라는 것은요, 각하라는 것이 물리일치 각자에다가 아래 하자를 씁니다. 물리일치 각자의 아래 하자, 물리일치 각자 아래 하자. 그러니까 소장을 이렇게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원고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읽어봐 주지 않습니다. 읽어보지 않고 그냥 아래로 물리친다. 아래로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각하 판결입니다. 각하 판결이라는 것은요, 원고가 소를 제기했지만 문전박대하고 그냥 거절하고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각하 판결이 됩니다. 물리일치 각자의 아래 하자, 그냥 문전박대하는 것이다. 이거는 재판을 거절하고 집에 돌려보내는 것이다, 이거예요. 소송 요건을 갖춰야만 재판을 해준다고 했는데 못 갖춰왔기 때문에 각하 판결을 하는 거고요. 재판 단계에서 하는 소송 판결에는 이 각하 판결 하나밖에 없어요. 소를 제기했는데 그것이 소송 요건을 못 갖췄으면 그 못 갖춘 소를 청구를 우리가 부적법한 소라고 합니다. 적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소송은요, 적법과 위법의 문제가 아니라 적법과 부적법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소송 요건을 못 갖춘 부적법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이 그것을 돌려보냅니다. 물리쳐서 돌려보낸다. 문전박대하고 집에 돌려보낸다. 거절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소송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본안 재판 단계로 넘어가겠죠? 본 게임으로 갑니다. 본안 요건을 갖춰야 돼요. 지금은요, 취소 소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취소의 본안 요건은 뭔가 한번 볼까요? 행정소송법 제4조 1호에 보게 되면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 지금 원고는요, 그 처분 등을 취소나 변경을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 그 취소나 변경을 해준다는 것이죠? 어떨 때 원고가 원하는 것을 해준다는 것이죠? 바로 처분 등이 위법할 때입니다. 처분 등이 위법할 때. 그러면 본안재판 단계에서 법원은 뭘 봐야 되는 것이냐면 바로 그 처분 등이, 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처분 등이 위법한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법원은 취소를 얘기하면 그 처분 등이 위법인지를 살피게 됩니다. 그게 취소 소송의 본안 요건이죠. 이 본안 요건, 취소에서는 처분 등이 위법인지를 보고 위법이라면 본안 요건을 갖춘 거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요, 본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없다. 처분 등이 위법이다, 아니다. 네, 원고의 주장을 받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본안 요건을 갖췄는지 못 갖췄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요. 만약 처분 등이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다라고 한다면 그땐 그 원고 청구가 이유가 없는 거겠죠? 네, 처분 등이 적법하다고 하게 되면 그럴 때 법원은 본안 재판 단계에서 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본안 판결이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서도 기각 판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기각이라는 것은 위에서 각하는 뭐였어요? 물일치 각자에다가 아래 하자였죠. 여기서 기각이라는 것은요, 버릴 기자에다가 물일치 각자입니다. 버릴 기자에 물일치 각자. 그러니까 이거는요, 원고가 소를 제기했죠. 그 소장을 들어서 읽어봐요. 아까는 읽어보지도 않고 아래로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읽어봅니다.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틀린 거죠.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틀린 거예요. 원고의 청구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러면 다 읽어보고 나서 이건 쓰레기잖아 해서 다시 버립니다. 네, 버릴 기자의 물릴지 각자. 이것은 너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원고 너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잘못되었다, 틀렸다. 따라서 네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는 없다. 네가 원하는 것은 그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을 해달라는 건데 그렇게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게 되겠죠. 그 원고 패소 판결이 바로 기각 판결이 됩니다. 본안에서 법원이 재판을 해봤는데 본안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즉 처분 등이 위법인 거죠. 그때는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으면 본안 재판 단계에서 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본안 판결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 인용 판결을 하게 됩니다. 아까는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이번엔 인용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인용 판결이라는 것은 인정할 인자에 받아들일 용자를 쓰게 됩니다.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 즉 원고가 해달라는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죠.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취소 판결이라고만 하고 있네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차후에 공부를 해보시면은 취소 또는 변경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변경이라는 부분이요, 변경 판결도 결국은 일종의 취소 판결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변경 판결도 일종의 취소 판결이기 때문에 그냥 취소 판결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면요, 처분 등이 위법하면요, 그때는 인용 판결로서 무슨 판결을 하게 된다? 취소 판결을 하게 된다. 아하! 그런데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음에도요, 그 처분 등이 위법함에도요, 인용 판결을 내려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정 판결이라는 걸 할 때가 있어요. 네, 처분 등이 위법하면 원래는 무슨 판결을 해야 돼요? 취소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 처분 등을 취소해서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공공복리 상태의 유지의 필요성, 이게 무슨 말이냐, 처분 등이 나오고 나서 처분이 나온 다음에요, 뭔가 상황이 바뀐 겁니다. 뭔가 상황이 바뀌었다, 그런 걸 우리가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 법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사정 변경이 발생을 했어요. 뭔가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보니까 공공복리, 공공의 행복과 이익이에요. 뭔가 공익상 공공복리의 상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공공복리 상태를 깰 수가 없는 겁니다. 공공복리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이 처분을 제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처분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땐 예외적으로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 기각 판결을 사정 판결이라고 합니다. 사정 판결은 방금 전에 제가 사정 변경이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사정 변경을 반영해서 행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사정 판결이 됩니다. 사정을 봐주겠다는 것이죠. 뭔가 공공복리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처분을 그냥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엄연히 위법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제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행정소송에서만 특수하게 인정되고 있는 판결의 형식. 다른 소송에는 이런 판결이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소송 절차, 행정소송은 그 자체가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익, 공공복리, 공익 이러한 공익도 고려를 해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취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소를 제기하고요. 그럼 1단계에서 소송재판 단계에서 요건 심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소송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소송 요건을 못 갖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소제기는 부적법한 것이 돼서 우측으로 가서 각하 판결을 받게 되죠. 만약에 소송 요건을 갖췄다라고 하게 되면 특별한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2단계의 본게임으로 본안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이렇게 본게임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법원은 본안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 본안 요건은요. 원고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요건을 말하는 것이고 취소에 있어서는요. 처분 등이 위법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처분이 위법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고 본안 요건은 못 갖춘 것이 되는 겁니다. 본안 요건을 못 갖췄으면 오른쪽으로 가서 청구의 이유가 없구나. 그래서 기각 판결이라는 걸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원고 패소 판결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벌일 기자에 물일칠 각자를 쓴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처분 등이 위법이라고 한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본안 요건은 갖춰진 것이 되겠죠. 그때는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려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고 승소 판결이 되는 것이죠. 행정소송법 4조 1호에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때 취소하는 것, 변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구 인용 판결입니다. 인용이라는 것은 인정할 인자에다가 받아들일 용자를 쓰는 것이고 원고 승소 판결이고요. 그 중에 변경도 일종의 취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 판결이라고 통일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처분 등이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취소, 제거할 수 없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럴 때는 그 처분을 그냥 존치시키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정 판결입니다. 처분 이후에 어떠한 사정 변경 상황이 바뀌었고요. 그 바뀌는 과정에서 공공의 행복과 이익이 발생을 했더라 이겁니다. 그 공익을 고려하는 행정소송의 특수성, 그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기각 판결의 일종입니다. 물론 역시 본안 판결이죠. 행정소송, 그 중에서 취소소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봤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무효등 확인 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등이라는 것은 뭘까요? 행정소송법 규정을 같이 한번 또 볼게요. 4조 2호에 보게 되면 무효등 확인 소송이란 하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처분 등의 뭐라고요? 효력 유무, 즉 유효인지 무효인지, 그리고 존재 여부, 즉 존재하는지 부존재하는지, 유효 무효, 존재 부존재를 판단함은 물론 여기서 이 효력 유무의 문제에 유효 무효 문제 말고도 유효하게 있다가 효력이 사라지는 상황으로서 실효가 되었는지도 함께 포함해서 판단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5개가 되겠죠. 유효, 무효, 실효, 그리고 존재, 부존재. 유효, 무효, 실효, 존재, 부존재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무효등 확인 소송이 됩니다. 무효 등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를 봤죠? 등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4개가 됩니다. 등의 유효, 실효, 존재, 부존재. 그러니까 그 중에 중심은 무효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되는 거고 무효 말고도 나머지 4개 실효, 유효, 그리고 존재, 부존재에 대한 판단도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효나 유효나 존재나 부존재를 묻는 문제는 사실상 출제되지 않는다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판례도 거의 대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연구도 무효확인성에 집중돼 있고 문제도 무효확인성에 집중돼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필기 노트로 오시면은
앞에서 봤던 취소의 경우하고 같이 봐주시면 돼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소송재판 단계에서 요건심리 하겠지요. 소송 요건을 갖췄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만약에 못 갖췄다라고 하게 되면 각각 판결을 내리게 될 겁니다. 물리직각자의 아래 하자, 그 재판을 거절하고 돌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점은 바로 뭐냐면 이 소송 요건이 취소 소송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네, 소송 요건, 본안 요건,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 약간씩 차이가 발생을 하게 돼요. 소송 요건은 취소과 비교해서 무효등 확인송은 조금 더 완화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취소는요 더 많은 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무효등 확인송은요 그보다 덜 요구한다는 거예요. 적은 요건을 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어쨌든 주어진 요건은 갖춰야 되겠고요. 그것을 못 갖추면 각하가 되겠죠. 갖추면 본안재판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여기서 이제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냐 없냐 또 보게 되는데 방금 보신 대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하게 되면 본안 요건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 처분 등이 무효인지가 되겠죠. 취소 소송에서는 처분 등이 위법인지가 바로 본안 요건이 됐다면 4조 2호를 보니까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처분 등이 무효인지가 바로 본안 요건이 될 거예요. 만약에 그 처분 등이 무효가 맞다면 본안 요건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서 인용 판결이 나올 거예요. 선고의 이유가 있구나. 원고 너의 주장이 맞아. 보니까 그 처분 등이 위법이면서 또한 무효인 수준이구나. 근데 무효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서 기각 판결이 나오게 될 겁니다. 무효라는 것은 뭐냐면요.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처분이 송달이 되긴 했지만 처분서가 상대방 주소로 송달이 되긴 했어요. 하지만 너무 큰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처분 등의 하자의 수준을 우리가 보았을 때 말이에요. 처분이 위법이라는 것은 60점을 맞으면 위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0이 가장 적법한 상태입니다. 60점이면은 위법한 거라고 볼게요. 그런데 무효는 몇 점이냐면 80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법의 수준을 넘어서 너무나도 잘못한 것이죠. 그런 걸 우리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위법성의 내용이 너무나도 중대한 잘못을 범한 것이고요. 또한 그 위법함이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누가 봐도 위법인 게 명백하다는 거예요. 이렇듯 내용적으로 중대한 위법을 범하고 있으면서 또한 외관상으로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위법을 범하고 있다면 그럴 때는 이거는 별도로 법원이 취소를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아무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처분이었다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효 확인 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0점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분 등의 위법이 존재하는데 그게 70점입니다. 70점의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고 한다면 취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60점을 넘었으니까 본안 요건을 갖춘 것이고요. 취소 판결이라는 인용 판결이 나오게 될 것이지만 70점인데 만약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위법은 맞지만 80점의 무효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의 이유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겠고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기각 판결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70점은 취소송을 제기하면 인용 판결이 나올 수 있겠지만 원고 승소 판결. 하지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기각 판결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원고 패소 판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됩니다. 항고 소송의 세 번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죠. 네, 이번에도 그러면 행정소송법 조문을 확인을 해 볼게요. 행정소송법 4조입니다. 네, 4조를 보니까 3호에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정의하면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이 3호를 보면서 1, 2호하고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세요. 취소 소송이나 무효등 확인 소송은 어쨌든
뭔가 처분이 행해진 거예요. 자귀죠, 자귀. 뭔가 행해졌고 그것을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부작위 여파기 소송은요, 뭔가를 하지 않은 거죠. 부작위. 무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작위를 다투는 소송이죠. 1호하고 2호는 자귀를 다투는 것이고 3호는 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정의 규정에서 보시다시피 단순하게 부작위가 위법인지만 본다는 겁니다. 즉 내용에 대한 판단은 1도 하지 않고 그냥 부작위만 위법인지 아닌지 보고 끝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영업허가를 신청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단란주점을 운영을 하려고요, 영업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관악구청장이 그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을 하질 않아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부작위, 무응답하고 있는 상태가 잘못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해 달라고 소를 제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에요. 이 사람한테 응답이라도 한번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인정된다면 그 부작위는요, 무응답하고 있는 건 잘못된 거니까 부작위하고 있는 게 위법이다 라고 해서 인용 판결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소송에서 무엇은 판단하지 않냐면, 법원이 행정청이 만약에 응답을 한다고 했을 때, 처분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영업허가 신청을 받아들여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지, 즉 인용 처분을 내려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즉 기각 처분, 거부 처분이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거부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인용 처분을 내줘야 되는지 기각 처분을 내줘야 되는지, 쉽게 말해서 허가 처분을 해줘야 되는지 거부 처분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지금 정의에서 부작위가 위법인지만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작위가 위법인지, 응답을 하는 게 맞는지 안 해도 되는지 거기까지만 판단할 뿐이지 2단계 넘어가서 다음 단계 가서 그 내용적인 판단은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네, 부작위 여파 소송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절차적인 심리만 할 뿐이지 내용에 대한 심리를 1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다시 우리 흐름으로 들어가 볼게요. 앞에서 봤던 취소이나 무효 등을 확인 소송과 마찬가지로 먼저 소제기를 하겠죠. 그러면 본안 재판에 넘어갈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소송 요건을 갖췄는지를 보겠죠. 만약에 못 갖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소송은 부적법한소가 되기 때문에 각하 판결을 면치 못하겠죠. 물론 여기도 소송 요건은요, 조금씩 서로 다릅니다. 취소소송과 무효 등 확인 소송과 부작위 여파 소송의 소송 요건은 다 똑같지는 않다. 어쨌든 주어진 조건, 소송 요건을 못 갖추면 각하가 되고요. 갖추게 되면 본안을 들어갈 건데, 이 본안에서 부작위 여파 소송의 좀 특징은 부작위가 위법인지 이것만 판단하고 끝낸다. 내용적 판단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만약에 이유가 없으면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될 거고, 이유가 있으면 인용 판결을 내리게 되겠죠. 여기서 본안 요건은 단순합니다. 부작위가 위법이다, 이것이 됩니다. 취소는요, 이미 행해진 처분 등이 위법인지를 보는 것이고요. 무효 확인 소송은요, 이미 행해진 처분이 위법하면서 더 나아가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부작위 여파 소송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 그것이 위법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인용 판결이 이유가 있으면, 즉 부작위가 위법이면 이게 본안 요건이니까 본안 요건 갖추면 인용 판결이 나오게 되겠죠. 원고 승소 판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설명은 드려도 이해를 하기 힘들겠지만 요 결과만 좀 봐주세요. 취소소송의 경우에는요, 이런 게 있었죠. 사정 판결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측 하단 쪽에. 그런데 무효 등 확인 소송에는요, 우측 하단 그 어디를 찾아봐도 사정 판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역시도 우측 하단 그 어디를 찾아봐도 사정 판결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무효 등 확인 소송과 부작위 여파 확인 소송에는요, 공익을 고려해서 청구의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각을 시키는 그런 특이한 판결 존재하지 않네요. 사정 판결은 오직 취소 소송에서만 인정되는 판결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살펴봤고요. 그리고 질문 방식에 따른 우리의 답변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행정쟁송이라고 하게 되면 쟁송은 무엇과 무엇이 포함되는 거라고 했죠? 쟁송이란 소송과 심판을 포함해서 우리는 그것을 쟁송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소송과 심판 합치면 쟁송. 행정소송 플러스 행정심판은 행정쟁송이 됩니다. 방금 우리가 행정소송법을 봤는데요. 예, 행정심판도 그 일반 절차를 정하는 행정심판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을 합쳐서 행정쟁송법이라고 합니다. 소송법과 심판법을 합치면 쟁송법,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을 합치면 행정쟁송법 이렇게 불러요. 네, 그리고 불복이라고 했는데 불복은 불고기 버거가 아니고요. 불복은요. 네, 내가 다툰다는 뜻이에요. 다툰다. 이게 바로 쟁송이에요. 쟁송을 제기한다. 다툰다. 불복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네, 그러면 행정쟁송법상,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이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불복 방법에 관해서 논해 보시오. 여기서 불복 방법으로 무엇이 적당한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요. 지금 제가 5가지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왜 5가지를 걸어놨는지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권리구제 방법에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있었죠. 머리, 몸통, 다리에서 다리 부분 행정구제법 파트요. 왼쪽 다리가 바로 행정쟁송제도였었어요. 1차적 권리구제제도. 그리고 오른쪽 다리가 바로 2차적 권리구제제도, 손해전보제도였었습니다. 행정쟁송제도에는 행정심판제도와 행정소송제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손해전보제도에는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다루는 내용에는요. 2차적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손해전보제도는 우선 제외해 놓고 있습니다. 손해전보제도는 별도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손해전보제도는 따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질문 방식에 굳이 포함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헌법소원심판, 네, 헌법소송은 빼놓고 있습니다. 행정법 교수님 기본서를 보면 맨 끝에, 책의 맨 끝에 일부 헌법소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은 헌법 과목에서 질문할 문제이지 우리 행정법 과목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송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과제거 청구 소송을 포함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결과제거 청구 소송을 포함시킨 이유는요. 교수님 기본서를 보게 되면요. 행정구제법 파트에서 행정쟁송법이 앞부분에 배치되고 그 다음에 손해전보법이 배치된 다음에 그리고 맨 끝에 결과제거 청구소송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결과제거 청구소송은 제가 끌어왔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행정쟁송제도 외에 말이에요. 3가지를 떠올리시고요. 2차적 권리구제제도 오른쪽 다리에 해당하는 손해전보제도 그리고 기본서의 그 뒤에 배치되는 결과제거 청구 그리고 기본서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헌법소송 여기서 손해전보제도 문제와 헌법소송 문제는 뺐다. 하지만 결과제거 청구소송은 행정쟁송과 결부시켜서 같이 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끌어왔다. 그래서 지금 5개를 후보군에 넣어놓고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행정쟁송법상 불복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행정쟁송법상 불복이 뭐니까? 불복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니까 행정심판 청구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항고소송 행정소송은 네, 우선은 다 항고소송부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항고소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요. 나머지 건 뺍니다. 1번과 2번의 차이는 행정쟁송법상이라고 되어 있는지 행정쟁송상이라고 되어 있는지 차이밖에 없어요. 이건 그냥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가시게 되면 그냥 불복 방법 이렇게 물었어요. 그냥 불복 방법. 그런데 불복이라는 것과 쟁송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불복은 그 처분 등을 다툰다는 의미거든요. 불복, 다툰다. 그것은 쟁송을 제기한다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행정쟁송법상 또는 행정쟁송상과 같은 수식 어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또한 같습니다. 결국 1번, 2번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는 것이고요. 이제 4번으로 오니까 뭔가 질문 방식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돼 있냐? 권리구제 방법 이렇게 물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더 떠올립니다. 우선 한 가지를 더 떠올리는데 권리구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행정쟁송을 제기해서 나의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 말고요. 그 행정쟁송 제기한 후에 소송 도중에, 심판 도중에 임시적으로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찾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임시적 권리구제 방법 가구제 수단입니다. 가구제 수단. 네, 임시 가짜를 써서 가구제라고 불러요. 가구제, 임시적인 구제 방법이죠. 권리구제 방법이라고 하게 되면 종국적인 구제 방법으로서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 그 심판이나 소송 절차에서의 임시적인 구제 방법인 가구제 수단이 포함됩니다. 가구제 수단이 포함이 됩니다. 2번에 가구제가 추가됐고 4번에 가구제가 추가됐습니다. 방금 위에 불복 방법에서는 1번과 3번 심판과 소송만 포함했다면 여기에는 가구제들이 추가가 됐죠. 그리고 결과제거 청구, 내가 이미 돈을 낸 것이 있다면 그것을 돌려달라고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같은 위법한 결과 상태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결과제거 청구도 권리구제 방법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데 세무 처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의 결과제거 청구 소송을요. 현재 실무상 우리 판례가 민사소송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설에 따르면 행정소송이지만 판례에 따르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학설에 따르는 경우에만 그때만 이게 행정소송법상 권리구제 방법에 포함될 수 있어서 학설에 따를 때만 그럴 수 있어서 그래서 세무 처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 행정쟁송상 권리구제 방법 이렇게 들어오면 행정쟁송법상과 행정쟁송상 차이가 없죠. 앞에서도 똑같이 봤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그냥 권리구제 방법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권리구제 방법 그냥 권리구제 방법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민사소송도 권리구제 방법이기 때문에 네, 맨 끝에 있는 결과제거 청구 민사소송으로 보된 판례에 따라서 그 다음에 행정소송으로 보된 학설에 따라서 어쨌든 권리구제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얘까지 포함이 되는 거겠죠? 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상 불복방법 그랬어요. 불복방법은 바로 네, 쟁송을 제기하는 거라고 했는데 앞에서 제한이 붙었네요. 행정소송법상 그러면 심판은 통째로 빠져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권리구제 방법에는 포함되지만 4번, 5번 불복방법은 아까 아니라고 해서 얘네들도 빠집니다. 3번만 포함되겠죠. 이것은 행정소송법상이든 행정소송상이든 요 차이는 없는 것이죠. 차이가 없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얘만 남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상 불복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복방법은 뭐야? 불복방법은 1번과 3번이었단 말이에요. 1번과 3번과 이게 바로 불복방법이었죠. 그런데 소송상이라고 했으니까 3번만 남게 되겠네요. 3번만 남게 됩니다. 10번째 행정소송법상 권리구제 방법 그랬어요. 어쨌든 뭐예요? 소송 문제니까 1, 2번 빠져주시고요. 결과제거 청구 소송은 이렇게 보면 행정소송, 저렇게 보면 민사소송 되니까 세무 처리했고요. 권리구제 방법 하게 되면 임시적인 권리구제가 포함되니까 4번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그리고 네, 5번은 학설에 따랐을 때만 포함될 겁니다. 이제 11번
행정소송상 권리구제 방법, 언제나 그랬듯이 위에 10번과 차이가 없을 테고요. 그리고 12번 소송상 권리구제 방법, 심판 쪽만 쭉 빼버리면 되고, 소송상 하면 민사소송도 포함이니까 여기 동그라미 되겠죠? 동그라미 됩니다. 3, 4, 5를 온전히 다 포함을 하게 됩니다. 심판입니다. 행정심판법상 불복 방법. 불복은 불고기 버거가 아니고 불복은 쟁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심판법이라고 제한을 걸었으니까 밑에 있는 것들 소송 쪽은 다 빼버리고 위에 1, 2번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권리구제 방법이 아니니까 1번만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 심판상 불복 방법 이렇게 표현하면 심판법상 심판상 차이 없으니까 똑같이 1번만 되겠죠. 심판상 불복 방법 이렇게 했는데 행정심판상이든 행정심판상이든 뭐 차이 없으니까 역시 1번만 되겠죠.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방법입니다. 소송 다 빼버리고 권리구제 방법에는 가구제 수단 포함되니까 2번까지 추가해서 1, 2번이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17번 행정심판상 권리구제 방법. 여기서 행정심판법상 밑에 행정심판상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으니까 똑같이 1번, 2번 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상 권리구제 방법. 심판이면 소송은 전부 다 버리시고 1번, 2번만 해당하겠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19번, 20번 이게 최근 트렌드입니다. 최신 트렌드, 최신에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됐습니다.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무지하게 성의 없이 그냥 심판상 수단 그리고 소송상 수단 이렇게 물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정말 이렇게 정말 성의 없이 수단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게 나라 이름인가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말하면 권리구제 수단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성의 없으면 뭐라고? 권리구제 수단이구나. 심판상 수단은 하게 되면 권리구제 수단이니까 1번, 2번 임시적인 권리구제, 가구제까지 포함해서 1번, 2번 이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소송상 수단. 수단은 뭐라고? 권리구제 수단. 그러면 이 소송에는 민사소송도 포함될 수 있죠. 행정소송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5번도 동그라미 포함을 시켜서 심판 2개 빼고 밑에 소송 3개를 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이상은 없을 겁니다. 이 이상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질문을 할 때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둘 다 마찬가지고 특히 조금 더 유의해야 되는 쪽은 주관식 시험 쪽이 되고요. 문제에서 질문하는 것에 맞춰 우리가 답을 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에 따라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계속 눈에 익히시고요. 어떻게 물어보면 어떻게 답할 것인지 평소에 잘 준비를 해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행정법 기본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는 행정법 분쟁의 유형 일로 들어가죠. 행정법 분쟁의 유형, 사유형, 서울대 박정훈 교수님의 사유형 여기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